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매번 금리를 올릴 때마다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는 거죠. 2008년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계속 올렸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모든 주식시장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똑같아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5.5%까지 상승시켰죠. 결국은 크게 타격을 받아야 상황이 끝난다.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난 8월에 비구이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의 모든 이목이 중국으로 쏠려 있고 미국은 약간 관심 밖으로 멀어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상승시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보니까 우려했던 고용시장의 불안이라든가 경제성장률의 어떤 위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 굉장히 고용시장은 지금 탄탄하고요. 뿐만 아니라 GDP 실질 성장률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가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5% 정도 상승했고요. S&P로 봐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도 굉장히 좋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고 또 뭐 부동산 시장도 크게 무슨 충격을 받는 것 같지도 않다.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정도 잡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만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지는 않고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율이 잡히지 않았다. 제롬 파월이 잭슨 홀 미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율을 2% 수준에 유지하는 거다. 두 번째는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지표는 CPI가 아니라 PCE다. PCE 중에서도 식료품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라는 거죠. 코어 PCE가 지난 7월 달 얼마냐면 4.2%예요. 그러면 최고치가 언제였느냐면 2022년 2월이었어요. 그 당시 얼마냐면 5.4%였어요. 5.4%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올렸는데 코어 PCE는 5.4%에서 4.2%로 1.2%포인트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더 올릴 수 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의 그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물 시장도 굉장히 지금 견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시장도 아직 견조한 상태인데 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때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지역의 중견은행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높여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그 문제를 미국 재무부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당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냥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당장에 최근에 무디스를 비롯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신용도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현재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 상태가 견조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2008년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 6월부터 시작해서요. 2005년 6년 거의 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당시에 1%에서 5.25%까지 계속 올렸거든요. 그 당시에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거의
높아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했었고요.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가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봐도 계속 이게 상승했어요. 그렇게 상승하다가 이게 2007년 초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그런 어떤 금융기관들이 조금씩 파산 상황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10월이 되면 소위 얘기하는 레먼 브라더스 사태, 대형 투자은행이 이제 부도 사태가 나고 전면적인 이제 금융위기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때까지 거의 그 직전까지 미국의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5.25% 상태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레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까지 소위 GDP 경제 성장률도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고용시장도 거의 나빠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인 금융시장의 위기가 도래하니까 실물시장이 굉장히 급격한 악화 상황으로 빠져들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 되고요.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1999년 6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높여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순간에도 GDP 성장률 나빠지지 않았고요. 고용시장도 나빠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나스닥 같은 경우로 보면 2400에서 거의 4900, 거의 2배로 이렇게 막 상승하는 랠리를 펼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당시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높여도 뭐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닷컴 버블이 꺼지잖아요. 그게 바로 2000년 3월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주식시장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실물 경제가 지금 살아있다, 굉장히 견조하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고 지금 어쩌면 굉장히 뭐 30% 이상 나스닥 지수로 볼 때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도 아직도 견조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금융기관이 굉장히 유동성 위기에 현재 빠져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시장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보면 이미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런 그 대도시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똑같아요. 소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도 위기까지 현재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진 않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고금리로 갈 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강달러를 불러일으키고 설사 미국에 있어서 어떤 금융위기가 있어서 그것이 전 세계로 전이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다고 하면 또 그러면 약달러로 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강달러가 돼요. 그게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인데도 미국의 달러는 더 견조해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려가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에 대한 그런 수요는 더 커져가고 그래서 미국 달러는 더 강해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도리어 위기 상황으로 더 빠져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실은 중국의 위기를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부채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채랑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어디인가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민간 기업들, 사기업들, 특히 뭐 비구이한 이런 기업들, 아니 헝다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만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이러한 선진국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이렇게 발행했는데 보니까 달러의 가치는 자꾸 높아지고 금리는 자꾸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만기가 도래한 자기들의 그 채권을 다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기 위해서 새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때 가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된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그동안의 금리를 높이는 역사적 사례를 보면 매번 금리를 올릴 때마다 미국 내에서도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나라들, 주변 국가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는 거죠.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도 생각해보면
94년도 전후해서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니까 94년 후반기에 멕시코에서 외채 위기를 겪게 되고 그것이 97년도 정도에 오니까 이제 동남아에 있는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게 위기를 불러일으켰고요. 그게 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볼 때는 뭐 실물 시장이라든가 자산 시장이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상태. 적어도 이 현재 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 실물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아야 상황이 끝난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경제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가장 크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밀접한 무역 파트너고 또 투자 파트너이기도 하다. 실제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GDP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면 어떻게 돼요? 25 더하기 25니까 45%. 전 세계 GDP 한 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 경제가 만약에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미국이 어쩌면 중국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투자로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술로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새로운 기술은 다 어디서 가져왔나요?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예를 들어서 뭐 섬유산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조선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산업, 뭐 반도체까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온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기술, 미국의 그 엄청난 그 자본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의 외적인 요인도 보면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국제 무역 이론에서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그 교류가 밀접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첫 번째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 두 번째 인구 규모가 큰 나라, 세 번째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미국과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뭐 무역 파트너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아세안, 네 번째가 EU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다 뭐예요? 경제 규모가 크고 가까운 나라고 또 그 투자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나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뭐 우리나라끼리 살면 안 돼. 우리나라 그게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일단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고 또 인구 규모도 5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5천만도 뭐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5천만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억 인구가 있고 뭐 2억 5천만 인구 중국과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규모가 적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뭐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비한다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다. 땅덩어리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러한 자연 자원이 너무 적고 또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다 해도 그걸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국내 시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1920년대 경제 성장을 해오던 초기부터 했던 전략이 바로 뭐냐면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인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우수한 그런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자. 근데 물건을 만들자니까 당장 갖고 있는 게 돈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처음에 돈을 원조 받기도 하고 돈을 빌려왔죠. 그리고 빌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원 사오고 기술도 사왔어요. 주로 미국으로부터. 주로 선진시장으로부터 이제 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초기에는 뭐 가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산업을 자꾸 이제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렇게 해오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국과의 그런 경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이지 외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줄이고 자체적인 무슨 자원과 자체적인 시장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그렇게 견인하는 것은 그것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 국제금융에서 트라일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삼중 딜레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 나라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 목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어서 외국 자본이 쉽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에 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다시 말해서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가 필요할 때 지금 물가가 막 급상승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높이고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시켜야 됐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시장의 거의 완전한 그런 개방, 그리고 세 번째로 통화정책의 독립성.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가 있나요? 포기 못 하잖아요. 그게 급격하게 움직이면 엄청난 자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투자 활동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럼 자본의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더 이제 심하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아예 폐쇄 경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확 낮춰버렸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자 수입을 바라고 들어온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채권 투자해봤자 뭐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뭐 미국으로 가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이 투자된 자본 또 우리나라 자체의 내국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막 증가하고 그러니까 환율은 급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아마 취임 초기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건 그래도 독립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움직임에 우리가 상당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현재 취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의 그러한 고금리 정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PCE 기준으로 볼 때 최고점이 5.4%였는데 이제 4.2%까지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이게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 앞으로도 1, 2년 최소한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중국 경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우선 당장 타격을 주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아마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고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또 실제 주었고 또 주고 있고 앞으로 줄 것이고 또 이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보면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로 시장도 지금 고금리 정책이잖아요. 이런 고금리 정책을 다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부채 위기. 그러니까 돈을 빌려 왔어요. 금리가 낮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도 빌리지만 외부에서 많이 빌리잖아요. 외국에서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는 내부에 그런 충분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그러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머징 국가들이 현재 위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중국이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현재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